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난의 패러다임과 건강한 삶. 1교시는 재난의 패러다임과 건강한 삶 중에 코로나19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은 미래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자료를 먼저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자료 잘 보셨죠? 네, 코로나19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녹화 방송을 했고요. 어제도 공무원들,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가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코로나19는 주로 이제 침방울로 전파되고 평균 잠복기는 4일에서 7일입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곤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증상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고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후, 재채기 후에 꼭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6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제2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유럽에서 더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 확진자는 총 25,333명입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1,420명, 사망자는 447명입니다. 10월 29일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1,641명,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자체 비율로는 대구, 서울, 경기도가 거의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외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3,900만 명입니다.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0월 20일 기준 800만 명 이상 발생했고 21만 7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거의 10%대를 넘어섰고요. 확진자는 84만 7천 명인데 사망자는 8만 6천 명에 달합니다.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국내든 국제든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이 되려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고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인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습한 것보다 건조할 때 더욱 전파력이 강하고 특히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확산이 더욱 빨라집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홍수 이런 부류는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같은 사회재난인 화재와도 구별이 됩니다. 화재는 우리가 주의만 기울여도 50% 이상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재해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그 피해 지역이 한정되는 데 반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해는 그 피해 기간이 한정되고 있는 데 반해서 코로나19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경제를 한순간에 마비시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면 특히 전파력이 강합니다. 통상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은 무증상일 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 사례입니다. 확진자의 40%에서 44%까지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는 직접 전파, 접촉 전파,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다른 감염병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도 생존 기간이 깁니다. 공기 중에서는 3시간, 천에서는 하루, 의료용 마스크에서는 7일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RNA형 바이러스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엄밀히 따진다면 변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크게 7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S와 L형입니다. L형 바이러스는 다시 LV, G형으로 분화되었고요. G형 바이러스는 GH와 GR로 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발견된 유형은 S 유형과 V 유형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313건 가운데 98.4%인 308건 모두가 GH형이었습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평균 5.95배 정도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발견된 바이러스에 비해 6배 정도 전염력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가을과 겨울이 타계절에 비해 유행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 워싱턴대 건강통계측정연구소도 자체 모델로 예측한 결과 10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1월과 12월에 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올여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의 관계는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게 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쉽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는 여름보다 더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K방역이라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과 코로나19 대응력도 길러야 하는 두 가지 대응책을 같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통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이 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과 바이러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국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진국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10월 20일 현재 8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21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10월 29일 현재는 87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또한 2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선진국인데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유는 비싼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가입이 어렵고 병원비 또한 비싸서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우리 생활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스크 쓰는 것은 일상생활이 되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듯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고 우리 생활이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코로나19에서 보다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자료들을 옆에 두고 우리 생활에 참조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게 하는 단백질을 적게 만들고 외부에서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나 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푹 쉬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도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조깅이나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들은 마늘, 버섯, 조개, 홍차 등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버섯은 백혈구 생산을 정진시키고 조개류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홍차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미노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로나19 무증상에도 대비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의 경우입니다. 무증상으로 감염되는 비율이 40%에서 44%에 이릅니다. 무증상일 때 가장 많이 전염되는 것이 가족 간의 전염입니다. 중국에서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가족 간의 전파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60%의 질병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이든 유증상이든 간에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에서 우리 가족의 안전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 상반기에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질환이 오히려 36.9%가 줄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올 8월에 파주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서 60명이 공기 중으로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전파된 것이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 등은 더욱 위험합니다.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바이러스 확산하는데 전파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포함한 실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실내 습도를 50%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환기시켜주고 바닥을 자주 닦아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이 필수입니다. 파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60명이 감염되었을 때도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KF94 황사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가 되어도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영상 자료를 보시듯이 후유증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가 피로, 기침, 미열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43명 중에 125명인 87.4%가 만성피로, 호흡곤란, 관절통, 가슴통증 등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4,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 322명이 만성피로와 피곤 증상을 겪고 있었고 각종 통증 303명, 두통 119명, 가슴 통증 80명, 근육통을 77명이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스비르입니다. 기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한 치료제입니다. 백신은 곧 개발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3회에 걸친 임상 실험이 필요한데요. 백신 후보군으로는 미국 모더나사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 미국 화이제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 번째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백신 개발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상용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작용입니다. 현재 독감 백신으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또한 개발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돼야지만 상용화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잠재 환자들인데요. 이 잠재 환자들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어지럼증을 느끼고 소화불량 등의 신체 이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반인보다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잠재 환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등을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햇볕에 노출돼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연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는 지금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는 행동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만을 봤을 때도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전 세계의 경제 재건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연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 백신 개발 분야는 국가 간에 협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옷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도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일 창구를 통해서 검증된 정보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심리 지원도 필요합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과 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사태가 더 많은 상실감과 경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콩, 일본에서는 사스, 지진 등 각각의 재난을 겪은 뒤에 자살률이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염병 이후에 정신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원인 1위는 정신 건강 문제와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질환입니다. 이러한 삼중고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악화되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난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장애는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지속성 복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 격리자들의 반응은 불안, 걱정,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낙인 우려, 화, 불안감, 불면, 과다한 정보 집착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역보건소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39번이나 119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의 패러다임과 건강한 삶 분야에서 코로나19 분야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